야,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 김밥집 사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10살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카드예요. 등에 업힌 3살 지훈이는 열에 들떠 끙끙거렸고 6살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비틀거렸죠. 일주일을 굶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준 카드를 꺼냈을 뿐이었어요.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 12성도 그룹 본사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찾았다. 당장 차 돌려. 단 5분 만에 고요하던 김밥집 앞길이 시커먼 벤츠 열대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의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죠. 대체 이 세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김밥집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겨울 저녁 10살 서윤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6살 남동생 도윤이는 누나 손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고 3살 지훈이는 서윤이 등에 엎여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이었죠. 지훈이는 이틀째 열이 내리지 않았고 도윤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서윤이도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죠. 내가 쓰러지면 이 애들은 어떡해. 벽에 붙은 메뉴판 앞에서 서윤이의 시선이 멈췄어요. 김밥 한 줄 3,500원, 라면 4,000원, 떡볶이 4,500원.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저기요, 김밥 3줄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김밥집 사장이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카드를 긁었죠. 삑. 승인 완료.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됐다. 동생들 먹일 수 있다. 김밥을 챙겨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유리문 밖으로 시커먼 벤츠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거든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검은 벤츠 열대가 김밥집 앞을 완전히 에워쌌죠.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흰 머리카락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죠. 서윤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한서윤 양 맞습니까?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죠. 서윤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카드는 우리 아빠 거고. 말이 꼬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서윤이는 김밥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훔친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거든요. 재민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아빠 이름이었죠. 우리 아빠, 아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거든요.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죠. 서윤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 왜 아빠를 알고, 왜 여기 나타난 거지?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서윤이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도그룹 회장 비서실. 성도그룹. 서윤이도 TV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한재민 씨의 카드에는 특수 추적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설명했어요. 카드가 사용되면 즉시 회장님께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었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의 카드가 왜 재벌 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서윤 양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싫어요. 저 가야 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등에 업힌 지훈이가 힘없이 끙끙거렸고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시선이 서윤이 뒤로 향했죠. 축 늘어진 지훈이와 창백한 도윤이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아이들이 도윤이와 지훈이냐?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볼을 만지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재민아, 아비가 잘못했다. 내 아이들이 이 꼴이 되도록 아비가 잘못했어.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우리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한 발 더 다가왔고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죠. 재민이를 닮았구나. 그 아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뱉은 다음 말에 서윤이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서윤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그래서 더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 아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게다가 재벌 회장이라니. 거짓말이야. 분명 거짓말일 거야. 그때 등에 업힌 지훈이가 갑자기 축 늘어졌어요. 지훈아? 지훈아? 서윤이가 다급하게 동생을 내려놓았죠. 지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안 돼, 지훈아, 눈 떠. 서윤이의 비명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병원으로. 차 돌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움직였죠. 한 남자가 지훈이를 안아들었고 다른 남자가 비틀거리는 도윤이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윤이가 소리쳤지만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죠. 병원에 가야 해. 이 아이들 지금 위험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얘기해 주마. 내 아빠가 왜 죽었는지. 서윤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의 죽음.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내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서윤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성도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지훈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도윤이와 서윤이도 각각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의 몸 상태는 심각했죠. 탈수에 영양실조, 지훈이는 고열까지 겹쳐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서윤이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죠. 복도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민이가 내 아들이 17살 때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재혼을 했거든. 새 아내가 재민이를 못살게 굴었어. 서윤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난 모른 척했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그 아이가 사라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20회 가까이 찾았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손주들만 남기고 먼저 가버리다니.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왜 가족이 없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때 병원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여긴 어떻게? 양복 입은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딱딱딱.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돌리자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에요, 여보?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 못난 자식이 죽었다더니 이제 와서 그 씨앗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서윤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못난 자식? 아빠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숙 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아니, 이건 알아야겠어요. 여자가 서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서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저게 그 자식 새끼들이에요? 꼴이 딱 그 모양이네. 이 사람이 아빠를 괴롭혔던 사람이구나. 더러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 그 아비 닮았네. 여자가 서윤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손톱이 피부에 닿자 서윤이는 몸서리를 쳤죠. 경숙 씨, 아이한테서 손 떼시오. 여자가 피식 웃었죠. 왜요? 이것들 데려다 키우실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여자가 서윤이에게서 손을 떼며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들도 없이 딸만 둘 낳은 내 잘못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서윤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여자는 할아버지의 새 부인이고 아빠를 쫓아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 자신들이 성도그룹 회장의 손주라는 게 알려지면 설마 이것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아니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현아랑 수아가 있는데 쥐새끼 같은 것들한테 뭘 준다고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이 아이들은 내 핏줄이요. 재민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 여자가 비웃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요? 그 못난 것이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주워온 애 취급하다니. 하지만 서윤이는 입을 꾹 다물었죠. 이 사람한테 말대꾸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경숙 씨, 내 마지막 경고요. 이 아이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서며 입꼬리를 올렸죠. 좋아요. 두고 보죠.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여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딱딱딱.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윤이는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 서윤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아니 벌레보다 못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할아버지.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재민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었다. 뭐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경숙이를 조심하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아빠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죠. 이건 내 아빠 유품이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이 있단다. 서윤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낡은 휴대전화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서윤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목소리였어요. 너무 그리웠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목소리. 제가 연락드릴 처지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제 아이들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녹음 속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도윤이, 지윤이, 제 전부예요.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녹음이 뚝 끊겼죠. 서윤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도. 할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 녹음을 경찰에 넘겼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경숙이가 손을 썼겠지. 그 여자 뒤에는 친정 쪽 인맥이 있으니까.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들었죠. 사모님께서 기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성도그룹 회장이 신원불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다. 친자 확인도 없이 상속권을 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죠. 서윤이도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기사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은 더 심했죠. 저 나이에 치매 왔나 보네.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크크. 후처 불쌍하다. 갑자기 웬 애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님? 유산놀인 사기.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잃고 굶주리고 겨우 살아났더니 이제는 사기꾼 취급이야? 할아버지, 저희 그냥 갈게요. 서윤이가 링거를 빼려고 손을 뻗었어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죠. 넌 내 손녀야. 누가 뭐라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서윤이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병실이 어두웠죠. 옆 침대를 봤어요. 도윤이가 없었어요. 도윤아?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죠.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아?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제 동생 못 봤어요? 6살 남자아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까 성도그룹 사모님이 데려가셨는데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서윤이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어다녔어요. 로비, 주차장, 비상구. 어디에도 도윤이는 없었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준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였죠.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이라고 했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경숙이었어요. 내 동생은 내가 데리고 있어. 서윤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애 하나 조용히 치워버리는 게 나한테 일이라도 될 것 같니?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경숙이 낮게 웃었죠. 거래하자, 꼬마야. 서윤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거래요? 간단해. 너희 셋이서 조용히 사라져.
경숙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가라앉았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그럼 이해는 돌려보내줄게. 대신 성도그룹과는 영영인연 끊는 거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경숙이 덧붙였죠. 그 녹음 파일, 내 아빠가 남긴 거 있잖아. 그것도 넘겨. 할아버지 서류 가방 어딘가에 잘 모셔뒀을 테니. 동생 살리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가져와. 서윤이는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녹음 파일이었죠. 아빠를 죽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파일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10살 서윤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네요. 아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걸 빼앗으려는 무서운 사람까지.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라면 동생을 위해 녹음 파일을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께 바로 알리실 건가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서윤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6살밖에 안 된 동생.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 누나 없으면 잠도 못 자던 애가 지금 그 무서운 할머니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서윤이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죠.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경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만약 할아버지한테 말했다가 그 여자가 진짜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면. 서윤이는 눈을 질끈 감았죠. 안 돼.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서윤이는 지훈이의 VIP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훈이는 아직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제 겨우 3살인 막내였어요. 지훈아, 언니가 꼭 도윤이 데려올게. 서윤이가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옆방 보호자실로 향했죠. 문 앞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주무셨습니다. 아가씨도 얼른 가서 쉬세요.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병원에 오자마자 양복 입은 남자가 침대 머리맡에 서류 가방 놓는 걸 봤었어요. 비밀번호로 잠긴 그 가방 안에 녹음 파일 USB가 있을 거야. 서윤이는 자기 병실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죠. 새벽 3시, 병원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이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죠. 양복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발, 2발.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계신 보호자실 문을 살짝 열었죠. 할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서윤이는 숨을 죽이고 머리맡에 서류 가방 앞으로 다가갔죠. 비밀번호 4자리. 뭘까?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러봤어요. 아빠 생일. 0, 8, 2, 0. 틀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잠금이 풀렸어요. 1, 0, 0, 4. 병원 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거든요. 10월 4일. 그날 재민이가 사라졌지. 서류 가방이 열렸고 안에 작은 USB가 있었어요.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걸 가져가면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안 가져가면 도윤이가 위험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 서윤이가 USB를 움켜쥐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죠. 뭐 하는 거니? 서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USB를 든 채로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죠. 할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죠. 놀람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슬픔으로. 경숙이가 시킨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도윤이를 데려갔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녹음 파일 가져오지 않으면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아빠처럼 만들 거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여자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윤이가 황급히 부축했죠.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잘못 없다. 동생 살리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미안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도윤이는 할아버지가 반드시 데려온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경숙 씨가 선을 넘었어. 이제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양복 입은 남자들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고문 변호사, 전부 불러.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25년간 모아둔 경숙 씨 파일 전부 꺼내와. 서윤이는 눈물 사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25년간 모아둔 파일. 그 말은 할아버지도 그동안 경숙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할아버지, 그럼 그동안 왜? 증거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진실이.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내 아빠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주마. 서윤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경숙이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꼬마야, 해 뜨기 전까지 안 가져오면 도윤이 얼굴을 다신 못 볼 거야.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보호자실이 순식간에 작전실로 바뀌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떠올랐죠. 25년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모님의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위장법인. 전부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다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회장님, 이것만으론 경찰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경숙 사모님 친정 오빠가 검찰 고위직입니다. 웬만한 건 묻힐 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 할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20년 전 경숙 씨가 재민이를 내쫓을 때 쓴 수법이야.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멍투성이의 소년, 병원 진단서, 그리고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 17살 때 사진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 씨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했지. 서윤이는 사진 속 아빠를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겨우 7살 많았을 때의 아빠. 온몸에 멍이 들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집을 떠났구나.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이 증거들을 왜 그동안 재민이가 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죠.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제발 과거는 덮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구나.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은 아픈 과거를 가진 아빠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당당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이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구나. 아픈 과거를 숨기면서까지. 하지만 이젠 다르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아빠는 떠났지만 너희들은 지켜야 해.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었죠. 회장님, 경숙 사모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어디냐? 송도 쪽 물류창고입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위장법인 소유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고문 변호사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죠. 내 손주가 거기 있어. 서윤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안 돼. 넌 여기 있어. 싫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도윤이는 제 동생이에요. 저 없으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새벽 5시. 검은 벤츠 5대가 병원을 빠져나갔죠.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 뜨기 전까지. 경숙이 정한 시간 제한이었죠.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아이콘이 보였죠.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뭘 어쨌다는 걸까? 아빠는 뭘 말하려다 끊긴 걸까? 서윤이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어. 아빠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들을 거야. 벤츠가 송도 물류창고 앞에 멈춰섰죠. 낡은 건물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공단 한가운데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경호팀 먼저 보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죠. 1분, 2분.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창고 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없다고? 도윤이가 없어? 서윤이가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서윤아?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텅 빈 공간, 먼지만 가득한 바닥,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죠. 늦었네, 꼬마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한 순간 게임은 끝났어. 도윤이가 보고 싶으면 오전 8시에 성도그룹 본사 로비로 와. 기자들 앞에서 모든 걸 끝내주지.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움직일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오전 8시. 성도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경숙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거죠. 오늘 저는 성도그룹의 치부를 밝히려 합니다. 경숙이 단상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제 남편 성도그룹 회장이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출처불명의 아이들을 손주라 우기며 병원에 데려갔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로비 한쪽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DNA 검사도 없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숙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윤이와 동생들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떴죠. 불쌍한 고아들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사기극입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아빠를 죽인 건 당신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경숙의 말이 끊겼어요. 로비 정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뒤를 따랐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당신은 병원에서 쉬어야지. 경숙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5년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 시간이.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죠. 뭔 소리를. 다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죠. 당신이 내 아들 재민이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그 후로 뭘 해왔는지. 할아버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17살 아빠의 멍투성이 사진, 병원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비자금 계좌 내역.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이게 뭐예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당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내 아들을 팼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그 애가 집을 나갔고 20년을 숨어 살았어.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바라봤죠.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제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서윤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빠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녹음이 끊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죠. 이건 경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사고 당일 아빠의 차를 들이받는 검은 SUV.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 끝났습니다, 사모님.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경숙이 비명을 질렀죠.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조작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으려 했을 때 내가 따로 확보해 둔 거요. 그때 로비 문이 다시 열렸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경숙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나. 경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잠깐. 서윤이가 달려갔어요. 도윤이는요?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경숙이 서윤이를 노려봤죠. 그래, 내가 이겼어, 꼬마야. 비틀린 웃음을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 내 차 트렁크 안. 뭐, 아직 살아있겠지. 서윤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경숙의 차, 검은 벤츠가 구석에 서 있었죠. 트렁크를 열었어요. 도윤이가 웅크리고 있었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누나, 도윤아. 서윤이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나 왔어. 도윤이가 서윤이 품에서 엉엉 울었죠. 무서웠어, 누나.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알아. 이제 끝났어. 서윤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도윤아. 지하 주차장으로 할아버지가 내려왔죠. 휠체어도 없이 비틀거리면서요. 손주들을 보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죠.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의 휴대전화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죠. 아빠 들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지하 주차장 출구 경사로를 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뜬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아빠의 낡은 카드를 꺼냈던 서윤이의 용기가 결국 25년의 한을 풀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아침은 찾아오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죠. 이제 서윤이네 삼남매가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악독한 경숙.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야 할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를 쥔 청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죠. 호텔 그룹 윤 회장의 칠순 연회, 그 화려한 무대 한복판에 객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의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40년을 숨겨온 비밀이 그날 밤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Y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닿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마저 품위 있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편 직원 전용 복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통로. 62살의 강복순 씨는 그 복도를 40년째 걸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하루에 30개가 넘는 객실을 청소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복순 씨, 오늘 VIP룸 3개 더 추가됐어요. 객실 팀장 한소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과로로 손이 떨리는 복순 씨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복순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죠. 사실 복순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호텔이 그랜드 Y가 아니라 복순장이라는 작은 여관이었을 때의 기억. 그때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복순 씨의 아버지 강태호 씨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순 씨는 1507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청소부 아줌마네. 잠깐 나가 있어요. 아직 정리 중이거든. 침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윤채아, 윤재현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35살에 이미 호텔 그룹의 전무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채아가 복순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당신
강복순 씨 맞죠? 40년 근속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만큼 오래 일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40년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청소부라니. 채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보통은 승진을 하든 퇴직금 받고 나가든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40년째 같은 자리. 혹시 뭔가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에이, 거짓말. 청소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채아가 킥킥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나가봐요. 아,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노크 좀 크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 복순 씨는 묵묵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세제 냄새가 올라왔죠. 4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매일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요. 그날 저녁 복순 씨는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119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 병원에 연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에게 연락이 간 건 오직 한 사람. 30살의 손자 박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복순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준에게 다가왔죠. 보호자분이시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고혈압 쇼크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기업 IT 보안 전문가로 논리적이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손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민준이 복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제와 물에 시달린 손. 그때 복순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복순 씨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4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일렁였죠. 민준아, 그 호텔 있잖아. 네, 원래 우리 거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복순 씨는 그대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야경 속에 그랜드 Y 호텔의 불빛이 보였죠. 원래 우리 거였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40년 전의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 8월 15일자 경제면. 신흥 재벌 윤재현, 강남 핵심 부지 복순장 인수. 헐값 매입 논란.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윤재현 회장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외증조 할아버지 강태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서 있는 20살 남짓의 여자. 지금의 할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심.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답게 그의 검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983년 강태호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복순장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은 막 개발이 시작되던 황금 땅이었죠. 그런데 1985년 8월 강태호는 갑자기 그 땅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요. 매수자는 당시 30살의 신흥사업가 윤재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싸게 팔았을까? 더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1985년 7월 강태호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윤재원이었죠. 하지만 한 달 뒤 고소는 취하됐고 바로 그 직후에 땅이 넘어갔습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협박이었구나.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민준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복순 씨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40년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어젯밤에 내가 무슨 말 했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죠. 할머니, 저 다 찾아봤어요.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윤재원이 아버지를 협박했어.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이었는데 증거를 조작했어. 그래서 땅을 넘긴 거예요? 응.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지. 복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때 22살이었어. 갈 곳이 없었지. 그런데 윤재원이 제안했어. 호텔에서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겠다고.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한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죠. 강복순 씨 되시죠?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그랜드 Y 호텔 법무팀입니다. 강복순 씨께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받아서 열어보니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업무 태만 및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업무 태만이요? 4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사람한테요? 그리고 무단 결근이라뇨. 할머니는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한 거예요. 저희는 통보만 하러 온 겁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죠. 남자들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복순 씨가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됐어.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어. 할머니, 이건 그냥 해고가 아니에요. 입막음이에요.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과거를 뒤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팀장 오세훈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박민준 씨, 할머니 괜찮으신가? 네, 팀장님. 깨어나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오 팀장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인사팀에서 온 공문이 떠 있었죠. 박민준 대리에 대한 보안 등급 재심사 요청.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위에서 내려온 거야. 내 보안 등급을 재검토하라고. 이유는 안 밝혀졌어.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그랜드 Y 호텔의 윤재현 회장. 그가 손을 쓰기 시작한 거였죠. 민준이 다니는 회사와 그랜드 Y 호텔 그룹은 여러 사업에서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윤 회장이 한마디만 하면 민준 정도는 언제든 잘릴 수 있었죠. 민준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죠.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민준은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IT 보안 전문가. 그건 해킹을 막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물론 불법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합법의 경계선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민주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는 이상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정희 1985년 토지거래. 당시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 그리고 현재 그랜드 Y 호텔의 고문 변호사였죠. 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찾았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서정희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40년 전 거래의 증인이자 현재 윤 회장의 오른팔. 그녀만 만나면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로펌에 도착한 민주는 안내 데스크에서 막혔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요? 죄송합니다. 외부인 면담은 사전 예약제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용건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60이 넘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죠. 서정희 변호사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정희가 발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박민준입니다. 강태호 씨의 외증손자요. 그 순간 서정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모르는 분이네요. 실례합니다. 1985년 복순장 거래 때 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서정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민준에게 다가왔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젊은 친구, 충고 하나 해줄게요. 세상에는 파헤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당신 할머니도 그걸 알아서 40년을 버틴 거예요. 그게 무슨, 더 파고들면 당신만 다쳐요. 아니, 당신 할머니가 더 다칠 수도 있고. 서정희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로비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죠. 서정희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윤재현 회장에게 치명적인 무언가일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 민준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집어져 있고 옷장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복순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었어.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뭘 찾는 것 같았는데.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뭘 찾았대요? 몰라. 근데 민준아. 복순 씨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난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재현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웃고 있었죠.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복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윤재현 회장이랑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랑? 복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문자였죠. 박민준 대리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내일 오전 10시. 민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징계위원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낯선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준 대리, 회사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이라뇨? 전 아무것도. 업무 외 시간에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외부 기업 정보를 무단 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검색했던 내용들, 그랜드 Y 호텔 관련 자료들,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그건 개인적인 조사였습니다. 회사 기밀과는 관계없어요. 회사 장비와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상 규정 위반입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회한 내용이 우리 파트너사인 그랜드 Y 호텔 그룹 관련이더군요. 자칫하면 기업 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완벽하게 당한 거였죠. 윤재현 회장은 민준이 회사 시스템을 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도한 건지도 몰랐죠. 결정은 일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그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민준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세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 씨, 팀장님, 저 억울합니다. 알아. 근데 위에서 이미 결정난 것 같아 미안해. 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죠. 경고했는데 안 들었네요. 다음은 할머니 차례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재현 회장이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파헤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40년간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한 할머니, 그 진실을 파헤치려다 직장까지 잃게 된 손자 민준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게다가 할머니와 윤 회장 사이에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민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 뒤 민준에게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안 규정 중대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성과를 냈죠. 그게 단 며칠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아, 회사에서 연락 왔니? 네. 그래서?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다가와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때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탓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 맞아. 복순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다 말해줄게.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그동안의 묵은 아픔이 고여 있었죠. 그때 나는 윤재원이랑 사귀고 있었어.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반대하셨어. 윤재원이 야심이 너무 크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난 안 들었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복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윤재원이 그랬어. 우리 결혼하자고. 대신 아버지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요? 난 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복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재원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증거도 다 있었어. 조작된 거였는데. 아버지는 너무 충격받으셨어.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응.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바보같이. 복순 씨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땅을 넘기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 난 갈 곳이 없었지. 그때 윤재원이 찾아왔어. 뭐라고 했는데요? 웃으면서 그랬어. 복순아, 내가 일만 잘하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대신 입 다물고 있어. 그게 40년이야.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할머니는 40년간 그 남자 밑에서 일한 겁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죽인 남자 밑에서 청소부로 하녀처럼. 왜 그렇게까지 참으신 거예요? 처음엔 갈 곳이 없었어. 그러다 가족이 생기니까 더 못 나갔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리고 윤재원이 협박했거든. 입 열면 내 가족을 가만 안 두겠다고. 민준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40년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모욕을 참고 억울함을 삼키며 버틴 세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민준 씨죠?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복순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렸나 보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이상한 느낌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죠.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박민준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님? 윤재원 회장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하시면 곤란해지실 겁니다. 남자들이 민준을 에워쌌습니다. 복순 씨가 앞을 막아섰죠.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남자 하나가 복순 씨를 밀쳤습니다. 복순 씨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민준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경호원들이었죠. 민준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민주는 끌려가면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민준아.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그랜드 Y 호텔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윤재원 회장이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앉아.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과거를 파헤치고 내 주변을 캐고. 윤재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내 외증조 할아버지 강태호. 그 사람은 순진한 바보였어. 황금 땅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할 줄을 몰랐지. 나는 그걸 제대로 쓴 것뿐이야. 제대로요? 협박하고 사기 누명 씌운 게 제대로라고요? 윤재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사랑한다고 속이고 이용하고 40년간 부려먹은 건 뭡니까? 윤재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윤재원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죠. 내 할머니는 내가 진짜 사랑한 유일한 여자야.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사랑했으면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이 컸으니까. 둘 다 갖고 싶었거든. 땅도 복순이도. 윤재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녀가 날 떠났어. 아버지 땅 문제로 다 틀어지고 나서 다시는 날 안 봤지.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윤재원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래서 말인데, 박민준,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모든 걸 그만둬. 과거 캐는 것, 복수하려는 것, 다 포기해. 그러면 내 할머니한테 퇴직금 10억을 줄게. 낭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민주는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할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돈으로 40년을 살 순 없어요. 할머니의 아픔은 돈으로 안 지워져요. 윤재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 안 합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윤재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음에 만날 땐 더 힘들어질 거야. 그때 가서 울며 찾아와도 난 안 받아줄 거다. 민주는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협박도 받고 있고 할머니도 위험해졌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순 씨는 손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저 사람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민주는 다짐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쓸만한 건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네, 누구시죠? 서정희입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펌에서 협박하듯 경고했던 그 변호사였죠. 무슨 일이시죠?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민주는 경계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왜요?
저한테 파헤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저도 피해자예요. 40년 전에 저도 윤재현한테 당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저녁 7시 성수동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정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준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 서정희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준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강태호 씨 변호사였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985년에 저는 신입 변호사였어요. 강태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죠. 서정희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윤재현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강태호 변호를 포기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법률 고문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서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그 돈에 눈이 멀었어요. 강태호 씨 변호를 일부러 망쳤고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도록 유도했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강태호 씨가 더 빨리 무너졌어요. 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근데 윤재현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민준은 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그녀도 윤재현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서정희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드리려고요. 민준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녹음 테이프. 이게 뭐예요? 1985년 거래의 진짜 기록이에요. 윤재현이 강태호 씨를 협박한 증거, 조작된 사기 고소장 원본. 그리고 서정희가 손가락으로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윤재현이 저한테 거래를 제안할 때 녹음한 거예요. 그때는 보험으로 남겨둔 건데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40년 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었죠.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서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래요. 말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기 전에 속죄하고 싶었어요. 강태호 씨한테, 복순 씨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서정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걸로 부족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민준은 한참 동안 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고맙습니다. 서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윤재현 회장 칠순 연회가 있어요. 그랜드 Y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리죠. 그게 왜요? 거기에 다 모여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면 윤재현은 끝이에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칠순연애 3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40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텐데. 서정희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초대권이에요. 고문 변호사니까. 동반 1인 입장 가능해요. 저랑 같이 가면 돼요. 민주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죄를 갚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카페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 그리고 복수의 무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40년간의 한을 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랜드 Y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였죠. 재계인사,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까지 대한민국 상류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윤재현 회장이 있었죠. 칠순을 맞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윤 회장님,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첨하는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가 곧 아수라장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연 회장 뒤편 민준과 서정희가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방 안에는 녹음 테이프와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긴장돼요? 서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차분해요. 민준의 눈은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진실을 말할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죠.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죠. 여긴 초대받은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그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죠.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민준아, 나도 가야 해. 40년을 참았어. 이제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어. 복순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민준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동반자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경비원이 망설이는 사이 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들여보내세요.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죠. 무대에서는 축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곧 윤재현 회장의 축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윤재현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재현이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숨에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잠깐만요.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 자식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민준이 복순 씨를 가리켰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연회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분은 강복순 씨입니다. 이 호텔에서 40년간 객실 청소를 하신 분이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근데 아세요? 40년 전 이 땅은 이분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5년 윤재현 회장은 강태호 씨에게 사기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협박하고 시가의 10분의 1 가격에 땅을 빼앗았죠. 거짓말이야. 저 자식 끌어내. 윤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조작된 고소장 원본 그리고 민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40년 전 윤재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서정희 씨, 강태호 변호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앞으로 내 법률 고문 시켜줄 테니까. 근데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증거만 없으면 불법 아니야.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 연회장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윤재현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그때 서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서정희. 40년간 윤재현 회장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강태호 씨 변호사였죠.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재현에게 매수당해 의뢰인을 배신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억울하게 당하도록 도왔죠.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재현이 휘청거렸죠. 너희들. 그때 복순 씨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40년 동안 여기서 청소를 했어요. 복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땅에서 저는 걸레를 들었죠.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버텼어요. 가족을 지키려고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윤재현,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당신이 내 인생을 빼앗았어.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박수가 퍼져나갔죠. 복순 씨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윤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복순 씨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묵은 눈물이 터져나왔죠.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일면은 같았습니다. 그랜드 Y 호텔 윤재현 회장 40년 전 토지 사기 의혹. 호텔 청소부 할머니의 눈물. 40년 만의 진실. 증거 확보. 검찰 수사 착수. 일주일 뒤 윤재현은 구속됐습니다. 사기, 협박, 증거 조작 등 수십 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그의 딸 윤채아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랜드 Y 호텔 그룹은 주가가 폭락했고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죠. 한 달 뒤 법원은 1985년 토지거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복순 씨에게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민주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더 작은 회사였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복순 씨는 이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 씨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뭐 보세요? 저기 호텔 불빛. 멀리 그랜드 Y 호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이제 저 불빛이 무섭지 않아. 복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한테 빛을 보여줘서.
민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거예요. 40년을 버틴 할머니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모욕을 참아온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든 걸 건 손자 민준이,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순간,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온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40년이 지나서라도 진실을 말한 서정희 변호사가 있었기에 결말이 달라질 수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할머니, 민준, 아니면 서정희 변호사?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